정치 맛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헌재 변론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된 증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유일하게 두 번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듣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2시 58분과 23시 06분과의 진술과 관련해서 22시 58분의 내용을 23시 06분에 두 가지 대화를 한꺼번에 대화한 것처럼 23시 06분의 대화로 진술했다는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가 체포하려고 했던 명단이다. 그 명단 정도의 인원들은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명단을 기억하기 위한 차원에서 메모를 남긴 겁니다. 그 명단을 두 번째 메모를 주지 않고 그냥 또 기억에 의존해서 적어봐라 이렇게 시켰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보좌관한테 정설한번 스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네, 어제 변론을 쭉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오후에 국정원 CCTV까지 공개하면서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오염됐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홍 전 차장은 기억의 일부 혼동이 있었던 점은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체포 명단의 존재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변인님? 저도 이번 그 국정원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의 핵심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일관적으로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있었다고 하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목적어가 생략된, 그러니까 나는 간첩을 싹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두 사람이 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은 무엇을 놓고 판단하겠는가? 그 시절에 있었던, 그 시간대에 있었던 다른 정황들을 살펴보겠죠.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영 사령관이라든가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일맥상통하는 증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박하기 위해선 보다 확실한 근거들을 제시해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얼만큼 재판관들을 설득시켰는가에 대한 그런 판단을 재판관들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홍장원 차장이 했었던 증언과 관련해서는 일부 아쉬운 부분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기억에 완전히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억이 좀 혼재됐을 수 있는데 여러 면에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이 있었다는 점은 본인도 좀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에 혼동은 있었다. 어제 그 부분을 인정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근데 그거를 이제 공터에서 썼든 사무실에서 썼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이제 체포 의원들과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고 그 명단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결국에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므로써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라는 그 의도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내란 행위였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홍장원 차장이 메모를 했던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장원 차장 말고도 이제 방첩사에 있었던, 그러니까 방첩사 수사 조정 과장도 홍장원 1차장의 메모와 일치하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구금을 위한 체포조가 편성됐었다. 그리고 구금하려고 했던 그 주요 정치인들의 명단을 자필 진술서를 통해서 이미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한 바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홍장원 차장만 의원들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요 관계자들, 특히 방첩사 관계자들이라던가 주요 사령관들의 입을 통해서도 의원들 끌어내라, 체포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 전 차장의 그 진술의 내용을 아무리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까지 해칠 수 없는 수준이다. 대통령 측의 논리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홍 전 차장의 증언만을 갖고 하지는 않을 거다. 이 외에도 뭐 수방사라든지 방첩사라든지 다른 진술이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홍장원 메모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홍 전 차장이 어제 메모 원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본 메모인데요. 12월 3일 밤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직접 작성을 한 건데 체포 대상자로 지목된 10에서 12명 정도의 이름을 직접 적었다는 그 메모입니다. 이게 1차 메모고요. 이후에 글씨를 알아보기 쉽지 않아서 보좌관에게 해당 메모를 주면서 정서를 하라고 했다. 이게 2차 메모인데 보좌관이 인적사항을 포함해서 A4 용지에 아주 빼곡히 적었다. 이게 2차고 언론에 공개된 게 3차입니다. 보좌관이 다시 이제 작성을 한 게 3차 메모. 그리고 이후에 그 홍 전 차장이 기억을 추가했다. 이게 이제 4차 메모예요. 조태용 국정원장은 메모가 4종류다. 이러니까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 전 차장이 반박을 하기 위해서 어제 이걸 들고 나왔고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4가지 메모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메모가 왜 없었는지, 두 번째 메모를 홍장원 전 차장이 어떤 식으로든 함께 제출했었어야 증거로서 확실한 객관성을 인정받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메모는 이제 정서를 시킨 거잖아요. 세 번째 메모는 그 정서를 바탕으로 기억을 바탕으로 적어보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네 번째 메모라는 게 가피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메모와 네 번째 메모가 사실상 같다면 저는 뭐 재판관들이 충분히 증거로서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했을 텐데 두 번째 메모가 왜 사라졌는지 명확하게 이 홍장원 차장이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막 흘렸었기 때문에 누구를 알아보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는 그 비서관이 적었었고 세 번째는 그게 기억에 의존해서 다시 쓰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식했다면 홍 전 차장이 두 번째 메모를 어떻게든 찾아보려는 노력 아니면 두 번째 메모와 네 번째 메모가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야 될 텐데 그냥 메모는 거의 일맥상통한 겁니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니까 조금 더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지금이라도 2차 메모는 분명히 비서관이 다시 적었다고 했잖아요. 비서관이나 홍장원 차장은 이 두 번째 메모의 출처를 알고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추측은 해봅니다. 윤곽금 변호사가 어제 제기했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4종류가 있다라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근데 종류가 네. 많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주요한 내용들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제 그동안 의원들 체포해라뿐만 아니라 특정인들을 찝어서 어디 방첩사 시설에 구금을 하려고 했다 이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쟁점이 된 건데 버전이 여러 개라고 해서 그 메모 자체가 허구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정서를 시키고 했던 게 이제 글씨를 처음에 알아보기 힘들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홍 전 차장의 진술이 바뀐 거는 크게 보면 없는 거예요. 메모한 장소나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혼동이 있었다라고 치더라도 그건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안 했다라고 했다 갑자기 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체포 지시를 받은 것은 분명하고 그와 관련해서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 전 차장의 진술이 특이하게 뭔가 바뀌었다던가 아니면 지금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말 바꾸기를 시도했다던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저 어떤 디테일에서의 기억의 착오 정도가 있었을 뿐이지 주요한 내용, 대통령이 의원들과 주요 정치인들 여러 인사들을 이제 체포하려고 지시를 했다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본질은 그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 아무리 홍 전 차장을 흔들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지시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도 아마 이 내용으로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고위원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홍 전 차장을 흔들려고 한다,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헌재에서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감정 섞인 발언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탄핵 공작이라는 주장 어제도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은 뭐 신출귀몰 안 되고 뭐 영장 없이도 이렇게 수사권이 없어도 뭐 좀 미행이라든지 뭐 정보 활동을 통해서 사람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에이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 조금 거친 표현도 있기도 했습니다. 탄핵 공작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고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위치 추적은 동향 파악이었다. 뭐 이런 해명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변인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 개인 입장으로 빙의를 해본다면 네.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굉장히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뭐 재판을 지금 워낙 중요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탄핵이 결정되는 재판에 더군다나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가 봤더니 가장 그 시발점에는 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좋은 감정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꼭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대통령은 A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밑에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A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플러스를 하나 붙이고 또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또 플러스를 하나 붙여서 갑자기 투뿔 등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진의가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본인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계엄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첨가되면서 이게 비합법적인 방법, 그러니까 위헌적인 방법으로까지 확산된 거 아니냐라는 점들을 재판관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과 뭐 여인영 사령관 또 홍장원 차장이니까 이런 분들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이게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던 발언이 아니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빙의를 하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근데 일단 저는 대통령의 어제까지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비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처음에도 이 포고령 작성 관련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김용현 장관이 잘못 뺏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어제 나와서 한 얘기도 싹 다 잡아들여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령관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동향 파악 시도를 한 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뭘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칭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내란의 주요 행위자들, 주요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던 그런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뭘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시킨 적이 없다. 그들이 잘못 행동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 이제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 자체도 대통령에게 있었던 것이고 계엄 선포뿐만 아니라 포고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한 지시들이 대통령의 입과 뜻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명백한 사실이죠. 뭐 조지호 경찰청장의 이 검찰 진술 조서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도 보면 대통령이 6차례나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닥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 체포하라, 빨리 의원들 끌어내라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그 외에도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이제 좀 화가 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이제 여러 차례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외에도 주요한 이 사령관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본인의 어떤 혐의를
모르쇠 한다거나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뭐 그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결국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하들에게 다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아직까지도 이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뭐 이제 변론 기일이 다 끝났지만 결과적으로 이 10번의 변론 기일 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비겁함 그 자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 발언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위치 추적은 동향 파악이었다. 이 말 또한 나는 지시를 한 적 없는데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렇게 한 거다라는 취지로 읽으신 거네요. 지금 네, 왜냐하면 그 네. 내용도 뭐라 그랬냐면 약간 뭐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 어느 사령관이 굳이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요 정치인들의 위치 추적을 하며 그게 단순히 어떤 동향 파악을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이 사람들을 잡아들일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멀쩡하게 그냥 정치활동하면 되는 사람들을 왜 동향 파악을 하며 그 위치 추적을 요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대통령 측에서 하는 걸 보면 그냥 내가 격려성으로 전화를 한 건데 오해를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엄 터지고 나서 한가롭게 격려성으로 전화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도와서 의원들 체포에 일조를 하라. 이 얘기를 한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런 대통령의 모습이 결국에 이 주요 사령관들이나 주요 증인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잘못 들었다라는 취지로 하는 건 결국 본인의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겠다 이런 의도가 명확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탄핵 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위치 추적을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으로 확대 재생산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하는 바를 법관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거 또한 재판관 8분이 계시잖아요. 이 8분이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들어서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불과 한 2주 후 정도면 네. 결론이 날 텐데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통령이 처음부터 좀 어려운 재판에 응하고 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상황 자체가 네. 좀 어려운 처지다, 지금 어려운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는 또 다른 증인이 있었는데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2차례 불출석했던 조주 경찰청장 박성민 최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형사 재판을 이유로 해서 대부분 증언을 거부를 했는데 검찰 진수 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조사 시간이 뭐 적게는 1시간부터 많게는 뭐 7시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이에 계속해서 휴식을 계속해서 취하면서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병원에 있을 때는 뭐 그 베드에 거의 뭐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성민 최고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하게 됐는데 조주호 경찰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국회 봉쇄를 풀지 않은 건 대통령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는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맞다라는 취지로 답을 하긴 한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뭐 병세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 조서하고 검찰 공소장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도 대통령실 변호인단 측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의 얘기는 다른 어느 증언자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6번이나 전화를 했고 그리고 그 내용도 일관되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했다는 거, 국회를 봉쇄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실 변호인단도 어제 좀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다른 논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정도는 뭐 혹시 건강상의 문제로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이야기만 한 거는 뭐 효과적인 변호 전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고위님은? 근데 일단은 이제 조지호 청장이 사실 말을 많이 아낀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유의미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검찰 진술에서 이제 사실대로 얘기한 거냐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던 이 진술 조서에 나왔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여러 차례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던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지호 청장도 아마 뭐 계속 안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강제 구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은데 대통령 측에서는 뭐 할 말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마치 이제 탄핵 공작의 주범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뭐 외모도 오염됐고 이 증인도 오염이 됐다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뭐를 들고 나왔냐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는 내용으로 이것을 반박할 수 없으니까 선망이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이제 선망 증세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기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거짓일 수 있지 않느냐를 저는 그런 의도를 깔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대통령 측 변호인의 전략이 굉장히 좀 치졸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대통령 측에서 명확하게 이 조지호 청장이 받았다라고 했던 그 전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이 주장을 탄핵시킬 만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다 보니 조지호 청장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유효한 전략도 아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지호 청장도 선망 증세 이런 부분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한 날이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오히려 보면서 이 10차 변론기 이래 유종의 미를 좀 거두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유의미하게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었던 거. 그리고 뭐 메신저를 계속 공격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메신저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지에는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10차 변론기일까지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파면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다 신청한 증인들이에요. 네. 지금 박성민 최고는 뭐 유리한 증언이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다 신청을 한 증인이었습니다. 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왔었죠. 윤 대통령이 재판부에 양해를 안구하고 그런데 심판정을 떠났어요. 5분 만에. 그래서 두 사람이 마주치는 일은 없었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나중에 뒤늦게 변호인단에서 해명을 했는데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고 또 총리가 증언하는 걸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다.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두 분이 같은 법정에서 어쩌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증언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르는데 같이 앉아 있는 것은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뭐 계엄으로 인해서 국격이 떨어진 게 더 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뭐 이런 국격과 국가 위상을 걱정하냐라고 하는데 아니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라도 그런 것들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뭐 직무가 정지됐긴 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렇게 서로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 이런 것들이 뭐 내외신을 통해서 외국에 보여지는 모습도 부담이 됐을 것 같고요. 윤곽근 변호인이 그래서 재판장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석한 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말씀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민주당의 입장과 저도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게 그 이제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 이제 같이 있는 모습이 근데
계엄 자체가 이제 국가 위상을 떨어뜨린 일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국가 위상을 찾느냐, 본인이 국가 위상을 떨어뜨려 놓고 뭐 이제 와서 국가 위상을 언급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그와 별개로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증인으로 섰을 때 왜 자리를 떴을까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면 아마 어떤 미래를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다가오는 어떤 미래를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증언을 통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도둑이 좀 재발절인 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사실 뭐 대통령 측에 유리한 얘기를 할 거라고는 예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는 계속해서 이 국무회의의 흠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뭐 실체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흠결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뭐 반나절 만에 끝날 경고성 계엄, 경고용 계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이제 확인해주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이제 저는 또 하나 눈여겨봤던 게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게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2시간을 계획해서 2시간짜리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성공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부터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담을 넘은 의원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2시간 만에 해제가 된 거예요. 계엄이.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대통령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2시간 만에 끝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해서 짧게 끝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덕수 총리 측에다가 이제 무역의 날 행사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틀 뒤에 예정되어 있었던 무역의 날 행사에 대통령 대신 참석을 요청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이 계엄이 성공할 거라 생각했고 그 사태가 반나절 이상으로 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 뒤에 며칠 동안 계엄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를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이 얘기를 한 것처럼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 나와서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어제 헌재에 나와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궁금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답변을 보면 국무회의에 대해 스스로의 판단을 뚜렷하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이 오라는 연락을 받고 모였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걱정과 우려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이거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해 왔습니다. 뚜렷하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윤 대통령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증언이 헌법 82조에서 규정한 국무회의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 총리로서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이유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흠결이 있었고 통상적이지 않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게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담이 당연히 됐겠죠. 지금 헌법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축이 몇 개 있잖아요. 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있었느냐, 또 하나는 계엄법 위반이 있었느냐, 또 선관위에 군을 왜 파견했느냐 이런 것들이 주요 골자인데 그 가운데 어쩌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게 이 국무회의가 헌법 제82조에 맞게 적법하게 진행됐느냐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텐데 개인의 의견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 재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판단을 그러면 재판관 분들이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운영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재판관 분들이 수기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심해서 내놓은 답이다. 그렇죠. 대단히 네. 고심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국회에서는 네. 조금 더 이것은 일반적인 그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본다고 답변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의 발언은 그것보다는 아주 완화된 표현을 썼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 의원님은? 네, 뭐 사실 판단을 좀 이제 명확하게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뭐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라는 말로도 저는 충분히 판단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제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도 한덕수 총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 측에 어떤 유리한 이야기를 했던 증인들과는 좀 상반되는 진술이거든요. 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일부 이제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라고 했지만 사실 국무위원들이 다 뜯어 말렸다라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인정을 했고 그 외에도 뭐 어떤 경고성 계엄이라는 얘기도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 외에 뭐 지금 이 안건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없었던 사안이잖아요. 부서도 심지어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국무회의의 형태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한덕수 총리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가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국법상의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는 국무위원들의 이제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이제 부서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 부서도 없었고 그리고 계엄 선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뭐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 어떤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를 했고 위법한 포고령을 내린 거 이 모든 거 사실 하나하나가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던 거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발목을 다 하나하나 잡는 일들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어제 뭐 나와서 말을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아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주요하게 이야기할 부분들은 하고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 탄핵이라는 것이 중대한 법률 위반이잖아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면 계엄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국무회의 헌법 82조 위반 사항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만큼의 중대한 위반 사항이냐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런 문제 종결시키라고 존재하는 헌법기관이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중대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방점을 좀 두고 보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이죠. 25일 날 종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을 했죠. 그러니까 73일 만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다음 달 중순쯤, 초중순 결과가 나올 거다, 선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절차가 좀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절차가 빠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죠. 또 헌법재판소의 지금 인적 구성이 뭐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나치게 일정 방향으로 편향돼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헌법재판도 사법적인 판단 기준을 갖고 하지만 또 하나는 정치적인 판단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전체적인 10차까지의 변론 과정을 본다면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그 8분의 재판관들에게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는 글쎄 그건 뭐 각자마다 판단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8분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를 테니까. 그러나 두 가지 축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첫 번째 정치적 목적은 일정 부분 달성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 그 사법적 판단 그걸 어떻게 넘을까가 관건이 될 거라고 봐야겠죠. 일각에서 뭐 불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불복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네,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죠. 아무리 뭐 어떤 그 억울한 일이 있어도 뭐 얘기했던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악법도 법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왜 악법이 악법인지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복하는 것은 상상 불가능한 영역의 일입니다. 아니 변호인단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좀 선을 긋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뭐 보세요? 변호인단 예. 측에서도 이제 최근에 입장을 밝힌 거 보면 헌재의 결정을 이제 존중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우려스러운 거는 뭐 대통령 측에서 표면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뭐 결과를 존중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지금껏 대통령 측에서 보여준 행위들이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과 모종의 결탁을 한 세력처럼 몰아갔던 그런 행위들을 보면 결국에 이게 탄핵 불복 빌드업을 위한 하나의 다 일련의 과정들이 아니었느냐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던 그 사안에 대해서도 결국에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어떤 애국시민 운운하면서 본인의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아서는 그 강성 지지층들을 추켜 세우고 보수 유튜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우리 사회에 분명히 이제 존재해야 하는 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고 공수처를 공격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 수사의 어떤 정당성들을 다 부정하는 일들을 벌이면서 결국 대통령 측에서 지금 하나하나 절차 시비를 걸었던 것들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만들어진 부적절한 결과, 부정확한 결과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측에서 아무리 뭐 결과가 나오면 우리 승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고요. 그 외에도 우려되는 것은 대통령과 별개로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대통령이 옳았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결과가 나와도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음모론을 설파하면서 이 탄핵은 잘못됐다라는 일종의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 탄핵 심판 속도나 절차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무리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제대로 제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원래는 이제 변론기일 추가 지정하는 것도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견도 있었는데 결국에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3명을 이번에 불러준 거잖아요. 그리고 뭐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나와가지고 할 말 다 하고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솔직히 다 하고 가셨잖아요. 그 내용이 좀 말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을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느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고 위헌한 그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라서 이런 게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중대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을 빨리 내리려고 하는 것은 전례에 비춰봤을 때에도 그렇게 특이한 일도 아니고 애초에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시작될 때부터 대통령의 이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 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은 너무나 이 법적인 근거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판단하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보입니다.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형사 재판이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는 뭐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뭐 짧게 하고 끝났는데요. 검찰 층에서는 보니까 서면 증거로 제출한 양이 7만 쪽에 달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다. 공판 준비기일 다시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탄핵 심판 결과가 뭐 영향을 미칠 거냐 아니냐, 쟁점은 뭐가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탄핵 심판과 이 형사 재판은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재판의 결과가 형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종합해 보면 국가를 위협하는 행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내란 유발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텐데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통치 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1972년도에 있었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는데 이것도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지만 통치 행위로 인정됐기 때문에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됐고 DJ 대북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구속돼서 한번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넓은 의미의 통치 행위로 인정돼서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들을 계속해서 어필을 할 텐데
헌법재판소보다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더 엄밀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할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히려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통치 행위였느냐,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네. 다툴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최고위님은 어떠세요? 근데 대통령의 이 통치행위라는 것이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이미 처음부터 이제 직을 수행할 때부터 가지고 가는 것이고, 대통령이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이제 주요하게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했던 부분은 이것이 위헌적인 행위였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큰 쟁점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위법성, 이 부분이 되겠죠.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이었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선포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적으로 지켜야 될 법률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성립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은 다 보셨잖아요. 국회 창문을 깨고 계엄군이 들어가는 날,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가서 서버 탈취를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 그리고 당직자들의 휴대폰을 뺏는 일들, 이런 게 결국에는 대통령의 어떤 정당한 통치 행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무력으로 어떻게 보면 이 권리들을 다 침탈하려고 했던 것이고,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하고 나서 내려갔던 그 포고문에도 사실은 포고령 1호부터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활동 일체를 금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를 명시해 놓는 것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 비상계엄의 선포 권한에서도 사실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국회라고 하는 게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인데, 국회를 포고령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진압을 하려고 하거나 제약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 계엄 선포를 못하게 막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서 이 규정해 놓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측에서 뭐 형사 재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겠으나, 여기서는 뭐 오히려 더 구체적인 진술 내용들과 검찰이 그동안 뭐 해왔던, 경찰과 뭐 공수처가 다 해놨던 이 조사들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재판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 경호구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라,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낸 걸로 지금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을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러니까 경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법에 의거해서 군수통수권자의 안전을 생각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미 공개된 문자 메시지라고 하니까. 근데 이것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뭐 죄가 될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이 경호법이라는 법에 의거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변호를 할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 당국은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예. 대변인님은 경호법에 근거를 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네. 근데 이제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었고, 그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경호처라는 이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본인이 가진 어떤 그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막는 거는 사실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러 가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체포영장이 왜 발부가 됐느냐.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다라는 이 사안과 맥락들이 다 있고 근거가 있는데도 뭐 이 상황 속에서도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본인의 지위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전을 지켜라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 이 경찰에서 이제 항의하는 것처럼 특수공무집행 방해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이제 뭐 내가 뭐 대통령이지 않느냐, 어떤 지위를 강조한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한 행위가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도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을 막아서는 거, 물리적으로 사실은 유혈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김성훈 차장의 행동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대통령을 이제 보호하려고 과도하게 행동했던 것도 그거지만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이런 게 계속 막히고 있거든요. 경호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증거인멸에도 사실상 가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입건을 한 거지 법률적인 유무죄는 따져봐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지 우리가 지금 입건만 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행위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분명히 대통령은 경호법에 의거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전 국민이 다 법 공부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오늘 법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다음에 만났을 때는 정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